안녕하세요. 제1절 당좌자산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있는 증권, 그런 의미겠죠. 유가증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답니다. 먼저 지분증권, 우리는 그냥 주식이라고 부르죠.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그리고 국채, 공채, 회사채. 이 앞에 수업 시간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러한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될 때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이랍니다. 이런 거를 채무증권이라고 부른답니다. 바꿔 말하면, 자, 기업 입장에서 자산을 살려고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본 조달의 수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부채를 증가시켜 가지고 자산을 획득하든가 또는 자본을 증가시켜 가지고 자산을 획득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무 상태표 분석할 때 왼쪽은 자산, 회사의 재산이고 오른쪽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 조달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채는 외부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했다는 의미로 타인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자본은 우리 회사 주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거는 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큰 금액입니다. 100억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한 군데서 빌리기가 부담스럽다고 은행에서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은행과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이겁니다. 요 증권을 좀 사주세요. 요 증권 사면은 우리가 만기될 때까지 이자도 주고 만기되면 원금도 이렇게 갚을게요 라는 의미로 증서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게 회사채다 이거죠. 그러면 그 회사채를 회사가 발행을 해버리면 우리는 아주 많은 다수한테 돈을 빌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부채로 기록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유가증권은 그 회사채라는 증권을 사는 사람 입장입니다. 돈이 좀 남아가지고 회사채를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을 우리는 획득했다. 채무증권을 획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측면에서 부채 말고 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주식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요 주식을 좀 사주세요. 요거 주식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배당을 따박따박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주 나중에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요 주식 가격도 되게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좀 남아가지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지분증권을 획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돌아간다. 자, 국제공채는 개인 회사, 법인, 개인 같은 그 사기업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고요. 공기업에서 발행하면 공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는데 자, 그리고 채무증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식과 채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유가증권은. 그리고 그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죠? 회사 망할 때까지 계속 그냥 존속하는 것이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증권과 비교해 봤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폭이 좀 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 됩니까? 그리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요. 만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요. 만기되면 원금을 받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주식에 비해서 이런 채무증권들은 가격 변동폭은 좀 작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유가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회계에서는 돈이 좀 남아가지고 유가증권을 사면, 즉 주식이나 이런 국공채, 회사채를 사면 요 4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름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란 이름으로 기록을 한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다고 했죠. 장기이면서도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가가지고 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퍼센티지보다 좀 더 많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서 어느 정도 주주총회 가서 내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계정 과목 중에서 우리 전산 회계 2급은 단기 매매 증권 요거를 출제 범위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그죠? 주식을 샀다가 한 2달 있다가 팔려고 그럴 때 그런 목적으로 산다. 또는 채무증권을 샀는데 한 2달 있다가 다시 되팔려고 잠깐 2달 정도만 보유할 목적으로 그렇게 산다. 그런 경우만 가정해서 단기 매매 증권 이름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뭐 요 정도 이름은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겠죠. 다만 한번 들어봤으니까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그걸로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됐다.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취득했을 때와 주식이라면 배당을 받을 거고요. 채권이라면은 이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되팔 때 처분이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단계를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취득할 때입니다. 사례 보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5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매입했고요. 매입 과정에서 매입 수수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 준 모양이다. 그죠? 수수료로 1,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 이겁니다. 주식 가격과 수수료를 현금으로. 그러면 자, 주식 사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5주 곱하기 2,000원, 10,000원 들었죠? 수수료 1,000원 들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기록되는 것은 11,000원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차변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순수한 주식 가격인 10,000원은 뭘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고요. 수수료 1,000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실기편, 차변, 대변 입력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수수료 비용을 검색해 보면 똑같은 이름이지만 코드가 여러 개로 동시에 검색이 됩니다. 800번대 코드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고요. 900번대 코드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800번대로 쓸까? 900번대로 쓸까?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요 케이스는 영업 외 비용 900번대 코드로 써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돈이 좀 남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겠죠.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마진 좀 붙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게 주된 영업 활동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활동이 아니고 투자
활동을 하면서 뭔가 수수료 나왔으니까 이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코드 번호로 따지면 900번대 코드로 사용이 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실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똑같은 비용 이름에 대해서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면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하면 됩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그게 요 케이스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은 only 수수료 비용 코드를 900번대로 선택해 달라. 요것 빼고는 전부 2개, 3개 검색되면 그냥 800번대 비용으로 넣자. 됐죠? 지금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실기편 가서 그때 메모하셔도 되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걸로 따로 기록한다. 취득할 때. 자,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했네. 그거에 대해서 배당금 1,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배당금 수익 기록하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 분석해 보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채권이었어 가지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렇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죠.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즉 채권에 대해서 이자 1,5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대변의 이자 수익 1,500원, 차변의 보통예금 1,500원. 거래 판례소 분석해 보면 수익의 발생, 대변의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기말평가. 기말평가도 있다. 그죠? 오케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막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회계 처리해 보자. 물론 채권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혹시라도 기말평가 문제 나오면 그냥 주식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식으로 그냥 설명 쭉 할게요. 자, 평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될 수도 있죠. 주가가 오르면 평가 이익이고 주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다. 사례 봅시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올랐다. 주가 2,000원 올랐으니까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0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2,000원, 수익의 발생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요. 손실. 매입가액 9,000원에 취득한 채권의 이거는 뭐 채권이라고 이렇게 사례를 주었네. 그래도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회계 처리가. 채권이 기말 공정가액이 8,000원으로 하락했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의 발생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처분을 보도록 합시다. 처분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답니다. 이익을 보면서 팔 수도 있고요. 손해 보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자, 사례로 바로 설명합니다. 당기 3월 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9월 1일에 13,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각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10,000원 주고 산 거를 13,0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3,000원 이익 받네. 그런데 그 와중에 수수료가 또 1,000원 들었대. 이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냐면 13,000원 들어왔다가 1,000원에 다시 나가버렸으니까 결국 12,000원 들어왔다 이겁니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이제 팔았으니까 없어졌죠.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얼마? 10,000원.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장부에 현재 차변 쪽에 10,000원 기록돼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대변에 적어서 없애준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이 나는 2,000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 이거 뭡니까? 수익이지 뭐. 수익의 발생 2,000원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분석해 보니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런 걸로 따로 기록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처분 이익 계산할 때 그냥 바로 반영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수수료가 없었다면 처분 이익이 3,000원이었겠죠. 그런데 수수료 1,000원이 현금이 들었으니까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줄어버렸다 이겁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되지 않네. 요거 하나 유심하게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례요. 이번에는 처분 손실을 설명하고 싶겠죠. 자, 사례 봅시다. 전기 11월 1일에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14,000원에 취득했고요. 전기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시가 2만 원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주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작년 11월 1일에 샀는데 12월 31일에 보니까 주가가 2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평가 이익 6,000원 이렇게 기록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 이익 기록하고 나면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기록됐겠습니까? 14,000원 샀다가 6,000원만큼 평가에 기록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돼 가지고 2만 원으로 이렇게 딱 기록돼 있었겠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올해의 기초로 그대로 싹 넘어온 상태다. 차변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이 기록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다가 요 주식을 올해 8월 1일에 18,000원에 팔았답니다. 2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자산을 18,000원에 팔았으니까 아이고 2,000원 손해봤다 이거죠. 그런 거래다. 자, 그 대금은 매각 수수료 2,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 아이고 안 그래도 2,000원 손해봤는데 주식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2,000원까지 또 추가로 들었어. 그러면 토탈 얼마 손해받겠습니까? 2,000원에서 다시 손해본 거 2,000원 더하면 4,000원만큼 손해받겠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해보면 이겁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2만 원 기록하고요. 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18,000원 들어왔다가 2,000원만큼 수수료 다시 나갔으니까 16,000원 차변의 현금 기록될 것이다. 그럼 결국 손해본 금액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은 4,000원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 수수료 같은 게 어떨 때는 따로 기록되고 어떨 때는 그냥 이익 처분 손실할 때 그냥 다 포함돼 버리고 헷갈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 책 끝날 때까지 나오는 각종 거래들에 있어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서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시험 칠 때마다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참고라고 나와 있는 표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요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요. 정리할게요. 자, 운송료, 수수료, 각종 세금들 이런 짜잘한 지출들이 자산을 취득할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자산을 처분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취득이냐 처분이냐로 일단 구분한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원칙은 무조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송료나 수수료나 각종 세금이 나오면 따로 기록 안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랍니다. 즉 비용이 아니고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면서 수수료가 건물 1억 원짜리 사면서 수수료가 100만 원 생겼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수수료라는 걸 따로 떼지 말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1억 플러스 100만 원 나갔겠죠. 대변에 현금 1억 100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는 건물 1억 원 수수료 비용 100만 원 하지 말고요.
1억 100만 원 전부 다 뭘로? 건물이라는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요게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예외를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 딱 예외 하나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만은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각종 비용들이 있으면 따로 떼달랍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유가증권 취득하면서 운송료 같은 건 안 들겠죠. 세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취득할 때 나오는 거는 수수료밖에 없을 거라고요. 자, 수수료를 낼 때 주식 취득하면서 수수료 낼 때 그걸 뭘로 처리하라고요? 따로 떼랍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따로 떼고 그때의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요게 only 한 가지밖에 없는 예외다. 우리가 예외를 맨 처음에 맞닥뜨렸던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산 취득할 때는 요 경우 빼고는 전부 다 그냥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라.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요. 자산을 처분할 때 이런 각종 운송료, 수수료, 재세금이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 자산의 처분이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의미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러면 상기업이라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뭡니까?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좀 비싸게 파는 거, 그게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제조하는 기업이라면 뭐겠습니까? 원재료 사와가지고 그 완성되는 제품 만든 다음에 제품을 팔아먹는 거,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거는 상기업에 있어서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샀다가 완성된 제품을 파는 것, 그것이 주된 영업 활동이래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주된 영업 활동 이꼴 뭐라고?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를 뭐라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다시 129페이지 표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자산을 처분하면서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즉 상기업의 경우라면 상품을 파는 것이고요. 제조업 기업이라면 제품을 파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 활동의 자산 처분이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종 운송료, 수수료, 재세금을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해 달랍니다. 운송료라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세금이라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이렇게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딱 기록을 해달랍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은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코드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수수료 비용 같은 거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코드도 있고 900번대 코드도 있는데 only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만 900번대 코드고 그 외에 수수료 비용 같은 거 나오면 다 800번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처분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랍니다. 즉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랍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조금 전에 봤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주식을 좀 샀다가 몇 달 있다가 그걸 판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발생하는 거지. 우리 회사가 그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아니죠. 그래서 그런 주식을 파는 게 대표적인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즉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면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는 수수료나 운송료나 재세금 이런 게 발생하면은 별도 비용으로 떼지 말고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사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 계산할 때 그냥 한꺼번에 반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산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별도 계정 과목 말고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 그냥 반영을 해버린다. 아시겠죠? 요거 매우 중요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각 거래가 생길 때마다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 나오면 요 로직으로 항상 판단을 해 주십시오. 회계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관련 기출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아래의 거래에서 단기매매증권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도에 있는 주식회사 동원상사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요. 증권회사에 수수료 10,000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함께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럼 토탈 나간 돈은, 즉 수표 발행한 돈은 100주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하고 수수료 10,000원, 101만 원이 수표를 통해서 나갔겠죠. 그렇지만 단기매매증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금액은 101만 원이 아니고 올리 주식가격인 100만 원만 기록될 것이다. 만 원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101만 원 3번 지문이 아니고 2번 지문 요게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이러한 표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 주십시오. 전산회계 2급 시험을 치를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요. 계정 과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제목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라고 되어 있네요. 수취채권은요.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을 돈을 말합니다. 수취채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급채무는요. 남한테 줄 돈입니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채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부채입니다. 자, 이러한 수취채권과 지급채무가 생길 때 계정과목을 뭘로 쓸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거래일 때는 이러한 계정과목을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일 때는 이런 계정과목을 쓴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는요. 물건을 뭔가 주고 받는 그런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물건이 끼지 않고 돈 자체를 남한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금전대차 거래라고 부르거든요. 금전대차 거래일 때는 이런 계정과목을 쓴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출발합시다.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즉 우리 전산회계 2급은요.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상기업에 있어서 주된 영업활동, 즉 일반적인 상거래는 뭐라고요?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조금 비싸게 파는 거,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단순히 외상일 때와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단순히 외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거래처에 팔았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기록되고요. 차변에 나중에 돈 받아야 되니까 뭔가 받아야 되는 계정과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계정과목 쓸 거냐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쓴답니다. 자, 만약에 거래처에 상품 팔았는데
금액이 좀 큰 모양이지 그냥 외상으로 팔기는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된대.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어음을 받았답니다. 어음은 언제까지 우리가 돈 줄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증서를 끊어주는 것을 어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음을 받았답니다. 이런 어음은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법으로 딱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어음을 끊어놓고 제 날짜에 돈 안 주면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해가지고 회사 재산을 그냥 강제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사람한테 줄 거다.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음이다. 어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뭔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서 그렇게 수취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기록되고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생기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무슨 계정 과목 쓰냐면 그냥 단순히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미수금 계정 과목 쓴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말고 미수금 계정 과목.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주식 같은 거를 팔았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상대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받았답니다. 어음을 받으면 그때는 미수금 똑같은 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마치 어음을 받았으면 뭐 어음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요런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란 요런 이름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면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잘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히나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자체에 대해서 별표를 좀 2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남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돈 빌려주면 그 만기될 때까지 이자도 받고 만기되면 원금도 받겠죠. 자, 남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차변 쪽에 자산 기록하겠죠. 그때는 대여금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요거는 잘 아실 것 같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정리할 수 있다. 수취채권의 경우. 지급 채무도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해 버립시다. 물론 상세 내용은 부채를 다루는 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됐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지급 채무가 생기는 경우라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단순히 외상이라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쓴답니다. 근데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 케이스다. 그러면 대변의 지급 어음 이렇게 기록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단순히 외상으로 사오는 거래다. 자, 예를 들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것도 당연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일 것이고 유형 자산이란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 영업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건물 우리가 사거나 파는 거래는 영업 활동하려고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상품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사고 파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을 외상으로 샀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대변에 부채 기록하겠죠. 자, 그럴 때는 뭘로?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액이 워낙 커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어음을 끌어줬으니까 왠지 어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계정 과목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엄청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어음 이런 거 쓰지 말고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준답니다. 그 거래가 만약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면,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산다거나 또는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같은 걸 살 때 그때 어음을 끊어줬다 하더라도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라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게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이겁니다. 별표 이것도 2개 쳐주십시오. 그리고 남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줄 돈이겠죠. 대변에 부채 기록해야 되는데 그때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 이겁니다. 됐죠.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유 중인 토지 장부가액이 5만 원이랍니다. 현재 자산이니까 차변 쪽에 장부에 기록이 딱 돼 있겠죠. 5만 원 주고 산 토지였다. 5만 원으로 딱 차변에 기록돼 있는 요 토지를 5만 원 장부 금액하고 똑같이 그냥 그 가격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장부 금액하고 처분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기록할 것인데 이 케이스는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없는 케이스겠죠. 일단 대변에 토지 기록됩니다.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는 차변에 과연 뭘 적어야 되냐 이겁니다. 자, 토지를 매각하고 뭘 받았다고요? 어음을 받았답니다.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 이런 계정 한번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도 그러면 안 돼.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면서 수취채권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 사례요. 비품을 4,000원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비품 4,000원짜리 사면서 어음을 끊어줬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비품도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뭐 이런 게 비품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물건 사는 거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기업에 있어서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래서 비품 살 때 어음 끊어줬다 하더라도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지급어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129페이지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울 겁니다.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3,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10,000원, 수익의 발생. 차변에 현금 3,000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7,000원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수취채권으로 기록하겠죠.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산의 증가죠. 그래서 거래 판례소로 분석해 보면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여기 있는 7,000원을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대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7,0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7,000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요. 상품 10,000원에 팔아가지고 3,000원은 지금 들어오고 나머지 7,000원은 나중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수취채권 계정 과목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받을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가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자, 받을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도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4가지로 지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음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를 줄게요 라고 약속을 하면서 증서를 끊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자, 그 주기로 한 날이 도래하면은 이제 돈 받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어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추심이라고 부른대요. 배서양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음을 들고 있으면 그 어음은 만기될 때까지는 그거를 남한테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받아서 자, 그 어음을 가지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만기되면 1억 원을 우리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외상으로 물건 살 일이 있어. 자,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물건을 살 때 1억 원, 돈 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어디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음을 대신 주어도 된다 이겁니다. 유통이 가능하다, 어음은. 그래서 그 돈처럼 그 가지고 있던 어음을 남한테 주는 거를 배서양도라고 한답니다. 배서는요, 뒤쪽에 이름을 쓴다라는 의미랍니다. 여러분 혹시 수표 같은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수표 쓸 때요, 수표를 어디 편의점 가가지고 돈처럼 쓸 때 내가 혹시라도 거짓말로 수표 만들어가지고 가짜 수표를 줄 수도 있으니까 수표를 줄 때 그 수표 뒤에다가 나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가게 주인이 뒤에 인적사항 좀 적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그때 하는 행위가 배서랍니다. 배서. 그래서 어음을 유통할 때도 당연히 돈 대신 어음을 우리가 주려면 주는 나의 인적사항을 뒤쪽에다가 적어준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음을 유통시키는 것을 배서양도라고 부른대요. 그리고요, 할인은 뭐냐면 어음을 1억 원짜리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1억 원 어음을 가지고 만기, 예를 들어서 만기가 9월 30일이면 9월 30일 날 그 회사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위임한 은행으로 찾아가서 그 어음을 제시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9월 30일이나 되어야지만 그 1억 원이라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이 6월 30일인데 아직 3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당장 1억 원이라는 돈이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아직 만기는 안 됐는데 요 어음 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은행은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기들이 조금 수수료 또는 이자 명목으로 좀 떼고 조금 작은 금액을 우리한테 현금 주겠죠. 오케이. 그런 행위를 할인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제가 채권이라는 용어도 수취채권이라는 용어도 있고 채무증권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헷갈린다고 했는데 할인 또한 헷갈립니다. 회계에서 할인이라고 적었지만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인이라는 거는요, 어음에 대한 할인을 말하는 것이고 어음에서 할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으로 바꾸는 것, 그거를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음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 각각의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키포인트를 따박따박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키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12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받을 어음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로 어음을 받게 되면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요?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령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대변에는 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겠지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13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추심이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어음의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세요라고 들이미는 거를 추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요, 어음을 추심할 때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로 직접 찾아가기는 번거롭다 보니까 거의 99.9999%는 전부 다 은행에다가 그 어음 가지고 오면 돈으로 주세요라는 행위를 위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음을 들고 해당 회사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가서 돈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음 가져오는 사람한테 돈으로 주는 그런 심부름을 해주니까 수수료를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추심이라는 거래가 생기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이 등장한다. 이렇게. 다만 수수료 비용은 이름은 똑같지만 코드 번호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뭐 고민하지 말고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선택하면 되겠다. 말씀드렸죠. 전산회 계급에서 똑같은 이름의 비용에 대해서 코드 번호 여러 개면 무조건 800번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딱 하나는 아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그때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때만 예외고 나머지는 무조건 800번대 코드. 자, 그러면 사례 확인해 볼게요. 보유 중인 타임 발행 약속어음 5,000원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료 2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5,000원 기록할 것이고요. 수수료 은행이 200원 뗐으니까 수수료 비용 200원 기록하고 나머지만 즉 4,800원만 현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거래 판례서 분석에 보면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건 자산의 증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배서 양도는요. 돈 대신 우리가 어음을 상대방 거래처에 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된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자, 사례 봅시다. 강원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제주 상사로부터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 중이던 약속금 5,000원을 강원 상사로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 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 5,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현금도 줬다 이겁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5,000원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00원 기록했다 이거지.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될 것이다. 자,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샀었다 이겁니다. 6,000원짜리를. 그러면 차변에 상품 6,0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6,000원 이렇게 기록됐겠죠. 자, 상품 사는 거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기록한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부채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부채 갚을 때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1,000원밖에 없으니까 현금 1,000원 주고 엔드 받으러 곧 가지고 있던 거를 주었다 이겁니다. 상대방한테. 그게 뭡니까? 배서 양도지 뭐. 그래서 배서 양도의 키워드는 대변에 받으러음이 기록된다. 4번 받으러음의 할인. 이거는 자, 은행에 이제 요 아직 만기 안 됐는데 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들이미는 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음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좀 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대요. 좀 이름이 길고 생소하다 그지? 뜯어보면 이 말이랍니다. 매출 채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을 어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출 채권을 우리가 남한테 팔아먹으면서 손해를 조금 본 거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이러한 이름을 쓴답니다.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서 비용을 차변 쪽에 인식을 한다. 사례 볼게요.
만기가 3개월 남은 받을 어음 5,000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2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5,000원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산의 감소. 차변에 현금이 5,000원 다 안 들어오고 4,800원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산의 증가. 그리고 차이라는 200원은 비용의 발생이겠죠.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석으로 뭐 이런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라고 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우리 실기편 할 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only 한 가지 코드밖에 없고요. 900번대 코드로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불러와서 입력하면 끝.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냐 수수료 비용이냐 헷갈릴 만한 계정 과목 이름은 사실은 수수료 비용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수령, 추심, 배서, 양도, 할인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수령은 차변에 받을 어음 기록되고 주된 영업 활동이다 보니까 대변에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심, 배서, 양도, 할인은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됩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그 중에서 추심은 은행에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차변에 기록되고요.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의 비용이 여기 차변에 기록된답니다. 그리고 배서 양도 자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붙지 않습니다. 비용이 따로 붙지 않고 어쨌든 특징은 대변에 받을 어음이 기록된다. 이렇게 각 네 가지 거래돼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주 시험 나올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기출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거래는 동그라미 1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전형적인 일반적인 상거래죠. 주대형 활동 당연히 외상 매출금 사용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판매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자, 컴퓨터인데 판매용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품이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좀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파는 회사다 이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똑같은 의미입니다. 1번은 상품이라고 딱 제시를 해준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조금 그거를 풀어서 제시했다 이거지. 어쨌든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 쪽에 수취채권 계정 과목 써야 되는데 주된 영업 활동 맞으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는 거 맞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업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 부분 유형자산 단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요 지문이 모호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토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토지를 사는 거다 보니까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유형자산 사고 파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게 보통인데 이 회사는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 회사랍니다. 토지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래. 그러면 그런 회사가 토지를 파는 거는 결국 뭐를 파는 겁니까? 상품을 파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주된 영업 활동이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 팔았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지문은 생소하지만 요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겠죠? 요 거래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냐 아니면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야만 하냐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는 거 맞고요.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지 뭐. 4번 관리부 컴퓨터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답니다. 회사가 컴퓨터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부에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다가 유형자산 팔아먹는 거는 우리 회사 활동하다 보면 가끔 생길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행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 아니고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고 요때는 뭐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야만 한다. 아시겠죠? 이런 게 아주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받을 엄에 대한 회계 처리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취채권, 지급채무 계정 과목들 정리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산을 취득할 때, 처분할 때 수수료 등에 대한 계정 과목 처리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조금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고생하셨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